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8시간의 역사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8시간 결석을 통해 경제와 안보, 첨단 기술 등에서 포괄적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설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평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한지붕 두 가족입니다. 민주당 친명계 인사들이 어제 모여 김은경 혁신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친명계 측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오면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나서는 등 혁신안과 이 대표 체포안 문제를 놓고 친명 대 비명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번엔 권익입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알렸던 공익 제보자가 이번엔 이재명 대표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에겐 혐의가 없다고 했지만 신고자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며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 사례까지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묻지마 공포입니다. 서울과 성남의 무차별 흉기난동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등산로 성폭행 사망 사건, 지하철 전동차 내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범죄 예고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트스키 미립국입니다. 지난주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미립국하려던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이 중국인은 15시간 동안 300km 넘게 이동했는데 기름통 5개로 연료를 보충하며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택시 타면 팁입니다. 국내에서 일부 업체들이 잇따라 팁 문화를 도입하고 나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한 택시 호출 플랫폼이 기사에게 2,000원까지 팁을 주는 기능을 도입하는가 하면 일부 식당과 카페에도 팁 문화가 생기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삼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하게 Our countries are stronger and the world will be safer as we stand together. 重要振興技術協力やサプライチェーンのこの強靭化を含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1박 4일 일정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회담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지난 18일 열린 이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성과를 설명을 하면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다 라면서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또 공고화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발언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였습니다.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요,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거라면서 미국, 영국, 호주가 협력하는 오커스,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와 함께 강력한 협력체로 확대 발전해 나갈 거라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이죠.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공동 위협의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을 했고요.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정신은요 예고가 됐습니다. 저희도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미리 내용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이 부분은 당일에야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는 이 정상회담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런 또 해석이 나온다고 하죠.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번 그 한미일 정상회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그 부분이 이제 꼽히는데 즉 이제 공동 이익이나 안보에 위협이 생기면 각국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서 신속히 협의하자 이런 약속인데 물론 이게 이제 공동 성명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은 이걸 따로 떼서 이제 별도로 문서화한 거는 기존 정상회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북핵 위기 등에 대응하는 다자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3국이 동맹에 준하는 관계로까지 격상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게 한미일 정상회의를 취재하고 돌아온 김정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1박 4일 일정을 갔다 와서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일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동북아 질서를 재편할 준군사 동맹에 가깝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를 두고서는 물론 이제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데 김 기자가 보기에 이번 3국 정상회의의 의미를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예, 그 군사 동맹이란 자체가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많이 나오는 네.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방금 말한 그 이제 그 3자 협의에 대해서 그 공약이냐 이게 과연 이제 어떤 수준의 약속이냐 있을 때 워싱턴 현지에서도 그걸 좀 논란이 있었던 게 미국 쪽에서는 듀티 이제 의무다라고 먼저 이제 그런 말이 나와서 네. 한국 기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실이 아니냐 했는데 결국 그 문장은 빠진 걸로 봐서는 한국 측에서 빼자고 한 게 관철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일본과의 군사 협력, 군사 동맹 이 부분까지 간다고 해석이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것 같다. 그런 의미시죠? 예, 거기다가 이제 남중국해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만 문제. 예, 네. 직접 계획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제 그 나토라는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동맹인데 그렇죠. 그 다음으로 과연 강력한 만약에 동맹이라면 그 다음으로 거의 강력한 동맹 아니냐라는 말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준 동맹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를 세 개의 그 문건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약간 현장에서 보니까 약간 좀 이제 다층적 그런 이제 여러 체계로 협의를 이제 계속 해나가고요. 그리고 포괄적, 복합적 이렇게 세 가지 약간 3차원적으로 이거를 촘촘하게 굉장히 해놨는데 이거를 살펴보면 정상이 바뀌어도 나중에 어떤 정상이 되더라도 앞으로 정상 차원에서 큰 결정 없어도 거의 그물망처럼 이제 돼 있는 그런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뀔지 몰라도 밑에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보실장이라 이런 식의 어떤 다층적인 협의 체계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영속적인 한미일 3국의 예. 어떤 대화 협조 체계가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기자는요,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과거 청와대 시절의 대통령 그 부분도 취재를 했고 이번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도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제 캠프 데이비드 취재는 저는 처음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정상회담들과 이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어떤 취재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번에 그 간 기자들 중에서 캠프 데이비드를 가본 기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15년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간 뒤로는 간 적이 없었고 그렇죠. 대통령 참모진도 그렇고 외교관도 그렇고 대부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가서도 굉장히 이제 본 게 느낀 바가 뭐였냐면은 겸사겸사라는 게 없는 정상회의였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통 순방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 나라 여러 나라를 가는 걸로 순방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냥 대통령이 한 나라를 가도 그냥 순방이라고 할 정도로 네네. 그런 이유가 바로 정상급이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좀 가기 힘드니까 일정상 그래서 여러 일정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동포간담회도 들어가고 산업 시설도 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탄 시간이 한 27시간인가 그랬는데 네. 그 워싱턴과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던 시간이 25시간 정도로 더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탄 시간보다도 짧았군요. 예, 짧았고 아무 일정 없이 그냥 대통령도 가서 네. 아무 일정 없이 아침에 딱 자고 아침에 바로 캠프 데이비드 가서 예, 가서 8시간 딱 하고 바로 공항 가서 바로 한국에 왔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실무 방문이었군요. 예, 그래서 완전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자들은 네네. 뭐 1박이고 뭐고 간에 그냥 가서 잠깐 그냥 짐만 정리하고 곧바로 네.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기존의
순방 취재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인 취재를 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함께한 시간이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새 정상 아주 격이 없이 친근한 모습들 많이 노출했다고 하죠. 네,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새 정상은요, 정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친교를 다졌는데요. 한일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준 이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서 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을 하고 이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 오솔길을 함께 걸어 내려왔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웰컴이란 말로 환영 인사를 건네면서 이 두 정상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세 정상 모두 이 넥타이를 매지 않은 캐주얼 정장 차림이었고요. 윤 대통령은 한미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 별장 주위를 좀 산책을 하면서 별도의 의제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반가운 표정으로 포옹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깨 동무를 한 채 윤 대통령과 사진 포즈를 취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이 삼국 정상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Make a historic moment, and I believe that to be true. This is a new era in partnership betwee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日米韓首脳会合を少なくとも年に1回開催す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 기시다 일본 총리, 그리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이제 새 정상이 만난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다른 다자 정상회의에서 만난 적이 뭐 두사치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 사람만이 이렇게 단독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바로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이 뭔가 정말 국제 정치적으로나 또 국제 어떤 외교성에서 굉장히 자기가 의미를 두고 싶을 때 고르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삼국 정상회의에서의 세 사람의 어떤 친밀도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친밀감 상당히 좀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취재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동안 뭐 새 정상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특히나 이번에는 원래 좀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좀 스킨십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직접 이제 따로 산책을 하면서 이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네네.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새 정상이 만났을 때는 이제 또 기시다 총리에게 또 이제 어깨를 얹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하는 네.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그런 이제 광경이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왜 둘 다 안 했냐, 갈 때. 왜 한쪽만 하냐, 네, 셋이 이동할 때. 두 번 다 이렇게 오른편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했더니 이제 뭐 이미 뭐 많이 어깨 동무도 했고 지난번부터 워낙 그 국빈 방문 때 네, 네, 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굉장히 친밀도가 높은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기시다 총리에게 그런 걸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다 보인 대로 지금 나온 그대로 새 정상의 친밀도는 뭐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 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함이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측에서요, 이 한국계 미군 병사를 윤 대통령 카트 운전사로 배치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져서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게 캠프 데이비드 내 이동 수단이 골프 카트라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을 때 이 한국계 미군 해병 대위가 윤 대통령을 조수석에 태우고 이 골프 카트를 운전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바로 네, 저 운전석에 맞습니다. 앉은 인물입니다. 저 해병은 이제 아버지가 미국인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이제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데 다만 이제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쭉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영광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이제 연습을 해서 윤 대통령에게 건넸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고요. 또 대통령실에 따르면은 이 한국계 미군을 카트 운전사로 배치한 것은 윤 대통령을 환대하고 또 예우하려는 미국 측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윤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또 헤어지면서도 또 다시 우리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왜 해병대 대위냐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의문 가지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캠프 데이비드는요, 이 주변을 이 미국 해병대가 이 관리를 하고 또 경비를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해병대 대위가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친교 시간에 이제 공통된 화제가 있었는데 바로 두 사람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상을 치른 윤 대통령을 위해서 숙소로 이 조화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했거든요.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즉흥 안내로 이 캠프 데이비드의 대통령 숙소 아스펜 별장 곳곳을 둘러봤고요. 캠프 데이비드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서서 한동안 각자 부친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한테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뒀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게 많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기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뭐 정상 순방이 좀 있었지만 기내에서 기자들을 만난 일이 최근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기자들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뭐 사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 이런 걸 좀 소개를 했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기내 기자회견은 작년에 그 나토 순방 갔을 때 처음으로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공식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공식적은 아니었지만 이제 보통 순방 끝나고 그렇죠. 좀 분위기 좋으면 와서 인사는 돌거든요. 네, 네. 악수를 일하면서 쭉 인사를 도는데 이번에도 그냥 이제 인사만 도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이제 어떤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아, 네. 네. 두 사람의 산책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참모들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그 바이든 대통령과 산책 때 무슨 대화 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이례적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설명을 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한 내용이 이제 이후에 보도가 된 건데 네. 보통 그럴 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정치라든가 외교 사안은 얘기하지 않고 가족 얘기, 뭐 아버지 얘기, 손자 얘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날 그리고 이제 통화를 할 때도 조화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통화를 할 때도 사실 그 자리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설리번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블링컨 장관과 대화를 자기네 아버지 대화를 했다. 아, 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이제 그 장녀하고 이제 장남을 잃었죠. 먼저. 잃고 나서 네. 그리고 첫 부인까지 잃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어떤 기사를 보면 이제 당시 아버지에게서 이제 뭔가 좀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는 예, 그런 이제 가족사가 있기도 해서 서로 닮은 측면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아버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앞서 부친상을 바로 치른 다음에 치르고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 출국길에 올랐잖아요. 이 삼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뒤에서야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일부 지인들에게 이렇게 드러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 아버지와 관련해서 뭐 식사 때 이야기 그리고 책 3권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윤 대통령이 이 동행한 참모들에게 아버지와의 식사 중 대화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국가관 그리고 경제관을 형성하게 됐다. 이른바 이제 아버지의 그 밥상머리 가리침. 네. 이게 이제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이제 그 책 3권을 부친 묘소에 봉헌을 했는데 먼저 그 부친이 생전에 이제 쓴 그 저서 2권 그것과 함께 항상 등장하는 거죠. 이거.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이게 이제 같이 들어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대학 때와 검사를 임관했을 때 아버지가 주신 이 책을 읽으면서 학업과 공직에 임했다라고 이제 그 부친과의 추억을 회상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 기자, 이게 뭐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사실 진상을 당하고 이렇게 바로 출장길에 오른다는 게 사실 굉장히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네. 부담감이 됐었을 것이고 감정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뭐 아까 그 돌아오는 기내 안에서 기자들하고 만났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를 잃은 부분에 대한 어떤 소감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쨌든 이제 출국길 그다음에 귀국길에 그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이런 쪽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도 그 갑작스럽게 이제 상을 당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체 그런 것들을 좀 내색하지 않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발인하고 나서 그리고 어제가 사실 사무제였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네네. 딱 그 사이에 딱 이제 미국을 갔다 온 겁니다. 왔다. 갔다 왔는데 뭐 대통령도 그랬겠지만 그 참모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부친상에 대해서는 이제 일체 결의도 없다라는 이제 취지였고요. 또 그런 내색도 전혀 안 보였고 다만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해지는 거 보면 큰 회의를 끝낸 다음에 그런 소회를 참모들하고 좀 얘기를 나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회의가 계속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속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라든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 2차 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추진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20일 새벽 SNS에서 다음 3국 정상회의 주최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도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새 정상이 다시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미일이 협력을 영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삼국 정상의 의지는 확고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문제는 내년이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이때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든지 향후 정권 교체 같은 이런 각국 정치적 상황에 좀 흔들리지 않고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이제 이런 의문 제기입니다. 이 의문 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과는 별개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2차 회의를 정례화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당연히 그럼 2차 회의가 있을 거라는 게 예견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좀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했었는데 추진하는 것까지는 파악이 됐는데 대통령실의 대부분 관계자들이 약간 언론 지형에 따라서 이런 국제회의에서는 이쪽 나라에서 나온 언론 보도는 이쪽 나라에서 흘린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협상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2차 회의를 추진한다고 한국이 보도를 해버리면 이 협상 과정에서 깨질 가능성이 많다. 아, 네, 그러니까 네. 보도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가 안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정례화라는 게 무조건 내년에 2차 회의를 해야지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 정상회의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내년 아마 2월부터 이제 거의 예비 선거 대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과연 세 사람이 맞는 일정을 뽑아내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과연 나올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큰 변수로 꼽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놓고서요. 정치권에서는 반응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안보는 물론 경제 측면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으로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 원칙이 무너졌다면서 또 퍼주기 외교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정속적인 룰 테이크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크로 우뚝 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친을 여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국익을 위한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하고 역사의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이 일본과의 준군사동맹 들러리 외교 운운하며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총평을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지난 근 20년 동안 추진해왔던 아시아의 어떤 안보 협력 체계를 완성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회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로서도 제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성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영내,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서 인태로 확대하는 전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편에서 보면 신냉전을 가속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어떤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철저히 이제 국익 측면에서 보면 뭐 경제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 내용도 정상 간 합의에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이 공급망 그 협정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 전략을 따라갈 경우에 그것이 우리 경제적 이익과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지금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지금 한미일 합의가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우리 국익으로 그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8월 18일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 회담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탈냉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신냉전 시대가 도래를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일을 거의 가시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들 그리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그 회담을 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나라만 이익을 갖고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거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사실은 이제 한미일의 어떤 이 관계가 제일 걸림돌이 된 게 한일 관계였거든요. 네. 이 관계를 윤 대통령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풀므로 인해서 사실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국제 질서의 어떤 종속 변수가 아니라 주로 끌어가는 어떤 위치로서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즉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도 우리의 역할, 대한민국의 국익 이것도 직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이 단지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문제, 공급망 문제까지도 함께 예전에 아마 우리 요소수 파동을 겪으셨을 겁니다. 네. 요소수가 중국이 수출을 안 하니까 난리가 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대응한다는 거거든요. 히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이득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어떤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이게 있기 때문에 단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얻은 게 없다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치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식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이 법인카드 이용 의혹과 관련해서 김 씨의 비서 역할을 하던 5급 공무원 배모 씨 있습니다. 배모 씨가 지난 10일이었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법카 의혹을 처음에 제보했던 A 씨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7급 공무원 출신인 A 씨가요.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카 의혹을 제일 먼저 제보했던 인물입니다. 이후에 권익위로부터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어제 이 대표를 권익위에 횡령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아침 식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도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면서 이거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신고서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보자 A 씨는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요, 이 대표 관련 주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법카 이용의 주범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A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뭡니까? 네, A 씨는 사흘 전에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대표가 공간이 아닌 자기 집에서 좀 쓰는 이 생활용품을 도청 안에 있는 매점에서 구매를 하고 이걸 비서실 업무 추진비로 처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탁상시계나 커피 믹스, 심지어 CCTV 건전지까지 모두 매점에서 샀기 때문에 월급을 쓸 일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써야 할 법인카드를 이제 개인 생활비로 썼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는 아직은 A 씨의 일방적인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먹는 그 샌드위치 값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갔고 또 공간에 있는 그 과일 값이 한 달에 수백만 원. 또 A 씨에 따르면 이걸 또 김혜경 씨가 자택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건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표 개인 차량에 관용차 카드로 기름을 넣으라고 지시 받았다 이렇게 이제 A 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지시를 했던 김혜경 씨의 측근 그 배모 씨와의 대화 기억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안심용 하는 거, 그 X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었어. 잔치를 하시나? 친구들 부르시나? 안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 나갈까 봐. 응. 나도 미스터리라니까. 제보자는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공익 제보를 한 이유, 이것도 이번에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내가 용기를 준 덕분에 제보를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 자신이 퇴근한 뒤에도 배 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와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갔는데 정작 가게 측에서는 법인카드로 이렇게 편법 쓰는 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배 씨한테 보고를 하니까 배 씨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고 그 소리를 휴대전화 넘어서 듣던 아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난 6시 5분 순회 도착이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그 무슨 소리야? 공장에서 돈을 계산 안 하고 음식점에서 계산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제보자 A 씨는요, 김혜경 씨의 측근인 전 사무관, 저희가 지금 방금 목소리 들었죠. 그 배 씨가 김 씨를 겨냥해서 진상 이런 표현을 썼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A씨가 배 씨한테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나도 진상한테 일일이 얘기하는 줄 아냐? 나도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상급자인 김혜경 씨한테 불만이 있어도 모두 말하지 않으니까 당신도 참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 김혜경 씨를 진상이라고 불렀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와 배 씨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6통 만들어놨고요. 맨 마지막에 남았던 걸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 드시라고. 블루베리는 안 한 거지? 네, 블루베리는 안 드셨네요. 분명히 얘기했잖아. 수트케이스랑 줄 때 샌드위치랑 사과랑 챙겨가. 이 제보자가요, 직접 김혜경 씨와 대화를 하면서 들은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루는 김혜경 씨가 도지사 공관에 있는 냉장고에서 과일하고 음식들을 다 빼갔다고 합니다. 아까 들으신 대로요. 그런 김 씨를 관용차로 이제 A 씨가 태워서 집으로 데려다 줬는데 그때 김 씨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비서 일이 생각보다 지저분합니다. 쉽지 않으니까 잘 견디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A 씨는 그때 속으로 자기가 방금 공관에서 음식을 빼온 게 찔려가지고 나한테 저렇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에 있는 물품은 다 이제 경기도에 그런 도비로 샀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주택, 자기의 개인주택으로 가져가는 건 사실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보자는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요. 아직까지는 이 제보자의 주장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또 김혜경 씨 측에서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입장 나오면 그대로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1심에서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 씨는요. 지난 17일에 이에 불복을 해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백현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요. 연일 윤석열 정권이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 자신의 SNS에 국폭, 즉 국가폭력 정권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이 대표 오늘 오전에 최고위 회의에서도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건폭이라고 하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서 이 폭력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폭 정권, 이러한 국가폭력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한 회유 그리고 압박에 못 이겨서 검찰에 허위 자백을 했다. 이게 그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이 기사는요. 지난 8일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로펌 덕수 소속 김영태 변호사가 제출한 이 증거 의견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증거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김영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을 털어놨다라고 하는데요. 이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검찰이 계속 압박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보고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전 부지사의 정치적 주근격인 이해찬 전 대표 관련 비리가 포함된 그런 진술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사실상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김성태 전 회장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열고 자신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모셨던 이회찬 전 대표를 지키려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언론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지난 재판에서 김영태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했죠. 또 이 전 부지사가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 김영태 변호사가 재판부에 낸 증거 의견서 채택 이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김영태 변호사가 낸 의견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부지사 아내가 원래 그 변호인단에 대한 그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8일날 이제 재판에 대신 나섰던 그런 이제 변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전 부지사는 이 기존 변호인단이 계속 변호해주길 바란다면서 이 김영태 변호사의 변호를 사실상 거부했던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었고, 그 이전 부지사는 특히나 또 이 김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 김영태 변호사가 제출한 문서, 뭐 증거 의견서 등 그런 문서를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처음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대북 송금 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이전 부지사 진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변호인에서 뭐 허위 자백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도 그런 관측은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요, 이 김형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네, 이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지난 16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영태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낸 걸로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김성태 전 회장 측은 김영태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의견서 내용, 즉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건과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 인물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저희 TV조선이 앞서 몇 차례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만나서 이른바 민주당의 당 차원 회유 논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여기 있는 김보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죠. 네, 검찰이 지난 16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우일 씨의 자택, 그리고 용인갑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또 컴퓨터 등을 확보한 걸로 뒤늦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전 부지사 측에 유입된 불법 정치자금의 사용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강제 수사입니다. 그런데요, 압수수색을 당한 이우일 씨가 최근에 뭘 했는지를 좀 짚어봐야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이재명 대표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과 직접 만나가지고 박 의원과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사이에 통화를 주선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당시 두 사람과 또 이 전 부지사 부인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사실상 회유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검찰이 압박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공교롭게도요, 이 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측근과 만난 건 사실이다, 이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섭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보도한 지 한 보름 넘게 아무 말도 없다가 돌연 갑자기 인정을 하고 나서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왜 저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에 이우일 씨가 휴대폰, 컴퓨터를 압수당했던 겁니다. 자, 박 의원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기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저랑 대화하다 말고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우연히 바꿔진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해유와 압박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검찰이 이 이재명 대표 측의 사법 방해 움직임, 그러니까 사법 방해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걸 좀 정저준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향후 검찰 수사가 증거 인멸 혹은 위증교사 혐의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요, 앞서 민주당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이 이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최악의 사법 방해다, 이렇게 날을 세웠었죠. 네, 앞서 난 그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예고가 돼 있어서 여기에 지금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인 문제 등으로 재판이 거듭 공전을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내일 법정에서 이전에는요, 직접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두 차례 재판에서는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과연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진술을 하게 될지, 또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일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전 부지사가 당초 검찰 조사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고 한 진술을 법정에서 그대로 좀 유지를 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만큼 내일 이 전 부지사 재판 상황에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시점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중요한 이유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국회에서의 이 체포동의안 표결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비회기 때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영장이 체포안이 나와서 결국 체포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그런 상황 없이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는 거 이게 지금 그리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 또 일침을 놨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제발로 출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이제 일침을 하고 이제 검찰을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이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런 이제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 대표 측이 매일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는데요. 앞서 나온 이재명 대표 목소리와 한동훈 장관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매일 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이거 특별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늘 조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내일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재판이 열린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전 두 번의 재판에서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변호인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화영 부지사가 원하는 변호인이 아니고 그 변호인이 거기서 사임을 해버리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재판에서는 그 변호인이 입회해야 저 증인의 얘기를 들을 수가 저 피고인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과연 그렇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하는 변호인이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게 결정이 됩니다. 자 김보은 기자 지금 법조 나가고 계시니까 내일은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필요적 본론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내일 아무래도 저희가 추정키로는 내일은 서민석 변호사가 출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변호를 원하는 그러니까 해광 측의 변호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은 해임을 하려고 했고 그렇죠. 네, 이화영 부지사는 나는 이 사람과 하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화영 측에 물어보니까 일단 이화영 의원은 서민석 변호사, 이 해광 변호사를 애타게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 서민석 변호사는 지금은 백모 씨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조율이 안 되면 부인이 어떤 입장 변화가 없으면 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화영 측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번 패를 던졌는데 이거를 뭐 다시 주워 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하는 얘기는 조율을 해서 서민석 변호사는 내일 출석을 하고 그동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매번 재판 나갔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재판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조율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재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십시오. 네, 일요일인 어제요. 진명계 원내외 인사 500여 명이 집결을 했습니다. 여기서요. 체포한 투표를 거부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당당히 영장 심사 받겠다 이런 입장 재차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렇게 친명계에서는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자리에는 그 친명계 원외 인사들은 물론이고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민주당 지도부 또 강득구 민형배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도장 찍어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체포한 표결이 시작되면 다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왜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면 저는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서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제가 며칠간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겠죠? 예. 네, 이런 친명계 목소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탄국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당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비회기 때 청구하면 방탄국회 안 하고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겠다는데 검찰이 회기 때 청구해서 체포한 표결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민주당 내 분열을 유도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게 바로 저런 답변입니다. 네, 이 대표는 또 앞서 나온 한동훈 장관의 식당 예약 관련 발언에는 말을 아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회기 때 영장 청구에 대해서 식당 예약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9월에 영장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하실 계획이세요? 이분은 어제 문영배 의원님이 보이콧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 검찰이 이 정치 검찰화 돼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수사를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지금 8월 회기에 분명히 우리가 방탄국회 안 할 때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여당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이렇게 정치에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친명계 인사들은 어제 집결한 자리에서 앞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이행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또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에서 대의원 몫을 권리당원과 같은 비율로 낮추는 그 이른바 1인 1표제, 이걸 이행하라는 겁니다. 네,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안을 이행하라! 혁신을 반대하는 자 죽을 것이다. 대의원제 폐지, 1인 1표제. 어떠한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혁신의 미완의 과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하지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한 표결을 거부하고 있고 또 이 혁신안을 이행하라는 식의 이 친명계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용으로 확산될 그런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에서 어떤 목소리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했었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스탠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도부의 답변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가를 오히려 좀 확인해보고 싶네요. 일단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혁신이나 이제 끝난 거고요. 약간 이제 상식에서 어긋난 또 총선 승리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누구를 위한 혁신 아닌가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뭐 특정인을 위해서 당대표 룰을 손본다든가 그건 민주당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패널들께 두 가지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는요, 아까 저희가 먼저 전해드렸는데 이른바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를 했던 분이 이재명 대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재명 대표는 당당히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친명계 의원들은 이거 체포한 표결 안 하면 돼버린다, 빠져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양측의 어떤 다른 입장,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배모 씨 관련해서는 이제 이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징역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공익제보자라는 지위를 좀 강조해서 양형에 참작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와 이 법인카드 관련성은 이미 불송치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배모 씨가 주장하는 것도 본인이 추정하거나 주관적으로 어떤 판단한 거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구체적 내용들이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에 제보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다시 수사가 될지 뭐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본인의 어떤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이게 회기중 청구일 때 특히 정기국회 때는 체포영장 표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당내 여러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리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모이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강하게 대표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민영배 의원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고 이게 당내 어떤 광범위한 논의가 되거나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반하는 어떤 행위나 논의들이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번에 이제 공익 제보를 한 분 백 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 씨는 법인카드를 쓴 당사자고요. 예. 이번에 권익위에 신고한 분은 그 공익 제보를 한 저희가 이제 A 씨라고 지금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A 씨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 KBS의 한 이사분이 이 법인카드로 이 김밥을 사 먹었던 혐의로 해서 해촉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경기도 지사가 되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집안의 모든 살림까지 이 주장에 따르면 배터리 하나까지도 전부 다 법인카드로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밝혀진다 그러면 저는 이것 또한 중대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자꾸 국가폭력 이야기 하시는데 이 백현동 사건은 이미 김인섭 씨뿐만 아니라 시행사 정모 대표라든지 다 구속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가폭력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 이루어진 일, 더군다나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걸로 이미 증명이 되는 상황이고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걸 국가폭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민영배 의원이 제안한 부분은 저는 도대체 민주당의 본뜻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정말 체포동의안, 불체포동의안 포기한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안 나오게 해야죠. 그리고 민영배 의원 제안은 뭐냐면 이걸 개딸과 예를 들어서 수박 안 나온 의원들을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을 수박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갈라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민주적 원칙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진심이라 그러면 본인의 측근, 박찬대, 정청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설득을 해냅니다. 이게 내 뜻이 아니다라고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걸 보면 본인도 여전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방학 중 계획된 학교 체육 자율연수 참여 및 진행으로 학교로 출근하시던 길에 변을 당한 것입니다. 살해까지 할 의도는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에게 대낮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요,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회적 공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피의자 최모 씨로부터 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지난 19일 오후 사망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이 피해자는 지난 17일 오전 이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 씨에게 흉기로 폭행을 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이 피의자 최모 씨의 혐의를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강간 상해죄는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반면에 이 강간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
앞서 온라인 등에서는 이제 일각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피해자가 등산 중에 변을 당했다 이런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요, 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방학 중에 이 출근을 하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날 학교에서 연수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로 출근을 하다가 변을 당했던 겁니다. 피해자가 일하던 학교와 또 사건이 발생한 야산은 직선 거리로 한 1km 정도에 불과하고요. 둘레길이 야산과 등산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체험학습차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약 1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고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해당 학교로 초빙됐었다고 합니다. 성풍도 성실해서 늘 근무 1시간 전에는 출근을 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요, 일찍 출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걸로 보여서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지난주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피해자한테 할 말 없냐 이런 기자들 질문에 죄송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피부 되겠습니다. 네,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빠른 피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해주죠.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이 피해자 최모 씨는요, 자신이 폭행을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든 피해자한테 빠른 쾌유를 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를 두고서 오늘 피해자 동료 교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분노와 함께 울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SNS가 제자들 사진으로 가득할 정도로 아이들 사랑하고 늘 밝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양손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빠른 쾌유를 빈다는 그런 말은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정말 이런 마음 아픈 일 없이 아프지 말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 잇겠네요. 피의자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 이런 정황이 또 여러모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먼저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4개월 전에 성폭행할 목적으로 둔기를 구매했다 이렇게 밝힌 걸로 전해졌고요. 범행 당일에 피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발견이 됐는데 영상을 잠시 보시면요. 피의자가 금천구의 집에서 나와서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산책을 하듯이 골목길을 느릿느릿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범행 장소인 등산로 인근에 도착한 뒤에는 차량 뒤에서 몸을 숨기고 또 산책로 입구를 반복해서 이렇게 누가 오는지 살피는 그런 모습도 담겼는데요. 보시면은 고개를 옆으로 내밀어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또 차 옆으로 다시 걸어가고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오고 기웃거리고 이런 모습은 누가 봐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범행 의도와 배경 그리고 심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배경으로 일상생활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피의자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 또 집 또는 인근 PC방에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온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통화 기록도 그 음식 배달 전화가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 관련해서 피의자 심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평상시 모습인데 저 안에는 주머니에는 그 흉기, 너클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오늘 가서 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겠다라는 의지로 갖고 나와 있는 모습인데 인격 해리성 장애 같은 느낌, 전혀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모습. 천지가 분간 안 되는 모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다. 혼자 무엇인가 자기 성을 분명히 쌓았을 것 같아요. PC방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그 PC도 좀 확인해서 분명히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영상을 봤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피의자가 살인 고의성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일각에서는 피의자가 당초 성폭행이 목적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성폭행이 목적이 아니라 살인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 결국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그 폭행의 정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요. 이 사건의 기본적인 목적이 성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기본적인 목적이 성범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상대를 적대감에 기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극도의 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경찰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피해자를 면담을 하고 이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요. 경찰은 살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부검이 이제 오늘 진행이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서 이 살인 고의성 그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고의성을 입증해내는 거, 이게 검찰이 해야 될 그럴 일일 텐데요. 피의자는 앞서 말한 성폭행 미수, 그리고 여기에 우울증 병력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피의자 최 씨는요, 범행 당시 음주를 했다거나 약물을 투약하지는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최 씨 가족은 피의자가 과거 우울증으로 이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하면서 병력이 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나 서울 등산로에서 벌어진 이 같은 끔찍한 범행, 시민 불안, 공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시민들 불안감도 당연히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시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여기 올라올 때는 절대 단독으로는 못 올라오게. 애기들 오늘 유치원생 한팀 왔다 갔는데 애들도 무서워서 그냥 무서워도 못 다니고 왜 이렇게 무서워요 사는 게. 이번 사건으로 최근에 이른바 잇따른 이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시민 공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말에는 지하철 안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9일입니다. 이 서울 합정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려서 승객 2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져 이 경찰이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를 했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때 뭐 사람들이 공격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방어수 안에 됐다고 하는 거. 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은요, 이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해서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가 치료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니까요. 지금 여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형사범죄로는 위하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아주 강력한 범죄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경고를 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서 범죄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 한 예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제가 법적으로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형제가 사실상 지금 무력화되고 있다, 사문화되고 있다 이런 책이 나왔는데 사형 집행하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가시니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강력 범죄 최근에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형제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위화 효과, 그러니까 범죄를 의도를 갖거나 한 사람들에게 이 범죄를 행할 경우에 실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효과를 주기 필요성이 있다는 뭐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형제가 실제 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여러 형사 정책적 그 조사나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볼 때에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사형제를 통해서 얻게 된 어떤 인권 보호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직은 다수고요. 다만 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던데 유럽과 또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유는 우리나라 사형제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형제 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형제를 유지하려는 다시 복원하려는 국가에 대해서 무역적인 어떤 제재 조치까지 예고하기도 했고요. 이제 이런 인권 사안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국민 정서상 뭐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폐지론에 대한 부분에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어때요? 사형제를 논의하기 앞서서 지금 치안 부재 상황을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한 1000여 명이 수사로 이전하면서 일선 경찰에 경찰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순경도 지금 정원의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50대 이상입니다. 자, 이런 걸 갖고 사실 치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보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해자 인권이 중요합니까? 피해자 인권이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가해자는 얼굴도 지금 공개를 못 합니다. 다 무슨 합의를 해야 또 공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그샷도 강제로 못 찍게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가해자들 인권만 중요시하지 이 피해자들 인권은 이렇게 무시하는지, 그렇다면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될 텐데, 자기들 뭐 국가폭력이다 무슨 검찰 권력이다 하지 말고 제발 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 개정들, 이런 민생과 직접적인 법 개정들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흙탕 폭로전입니다. 배구 선수 이다영 씨가요, 김연경 선수를 상대로 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내 배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이다영 선수가 연일 김연경 선수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이죠. 그 이다영 선수가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그때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흥국생명에서 뛰었는데 특정 선수가 자신이 토스한 공을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과거 김연경 선수와 그 팀 내 불화설이 제기가 됐었던 만큼 이다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를 저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이 오갔었는데, 여기에다가 지난 19일이죠. 이다영 선수가 이 김연경 선수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다영 선수는 그 해당 대화에서 자신이 당한 괴롭힘에 대해서 김연경 선수가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던가 왕따는 기본이고 애들 앞에서 자신을 술집 여성 취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다영 선수는 앞서 18일에는요. 과거 김연경 선수와 주고받은 걸로 보이는 SNS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거든요. 소개를 해드리면, 연경 언니 늦은 시간에 이런 연락 보내 정말 죄송해요 라고 시작을 하는 대화는 이 하루하루 연습할 때마다 무서웠고 겁났다. 언니가 무시하고 싫어하는 거 다 아는데 그러실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 거슬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더 조심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킴으로 저장이 된 상대는 그냥 내가 그렇게 해서 힘들고 무섭고 해도 참아. 나도 너 싫고 불편해도 참고 있으니까 라는 짧은 답변을 했습니다. 이다영 선수가 이 해당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앞서서 모 매체에 그 쌍둥이 언니인 이재영 선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었는데, 이게 알 수 없는 이유로 15분여 만에 삭제가 됐다, 이렇게 알리면서 내가 진실을 알리고자 기사 내용을 올린다, 증거 사진도 첨부를 했다, 앞으로 증거를 더 풀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한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 인터뷰 기사에서는요, 그 이다영의 쌍둥이 언니죠, 이재영 선수, 역시 배구 선수입니다. 이재영 선수가 이다영의 그 문자를 보고 펑펑 울었다, 이다영 선수가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다라고 이제 주장한 내용이 그 모 매체의 인터뷰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이었나요? 그 김연경 선수의 입장도 전해드렸죠.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소속사의 입장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폭로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연경 선수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연경 선수 보도자료 내고 최근에 이재영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한 그 매체의 기사를 포함해서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작성돼 배포된 그런 보도자료, 또 유튜버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그리고 이번 이다영 선수의 추가 폭로와 관련해서는요, 추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또 발표하겠다, 이렇게 짧은 입장만 그런 내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김 선수 측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그간 발언을 자제해왔던 김 선수가 어떤 내용으로 반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트스키 밀 입국입니다.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보통 이 밀입국이라고 하면은 배나 비행기를 좀 이용한 밀항, 그걸 좀 떠올리기 쉬울 텐데, 이번에는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이 적발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밤 10시 반쯤 인천의 한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졌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돼서 해경이 출동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30대 남성 A씨를 구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트스키가 어쩌다가 이 갯벌에 빠졌나 이렇게 들여다보니 이 남성
중국에서 미립국을 한 중국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국인 남성은요, 인천에서 300km 넘게 떨어진 중국 산둥 지역에서부터 이 제트스키를 타고 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A씨는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뒤에 구명조끼와 망원경 그리고 나침반까지 챙겨가지고 장장 14시간가량 걸려서 인천 앞바다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트스키라고 하면요, 이제 뭐 해변에 간다거나 요즘은 한강에서도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레저용으로 주로 타는 거죠. 그런데 이걸 타고서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우선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능을 한 게 도착은 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조사 결과 이 A씨가 일단 이 제트스키에 기름 70리터를 가득 채워 출발을 했고 25리터 기름통 5개를 따로 준비해서 바다에서 계속 기름을 보충하면서 한국으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제트스키로 이렇게 300km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경 관계자와 이 제트스키가 이 종이 경차 정도의 성능을 지녔기 때문에 300km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서 미립국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결국 결과는 실패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은 이미 저녁 8시쯤부터 A씨의 이 제트스키를 미확인 선박으로 감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대교 근처에서 이 제트스키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게 알렸습니다. 자, 이 A씨도 역시 14시간 만에 서해를 건너서 인천 앞바다에 도착을 했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갯벌에 빠져서 오도가도 못하니까 스스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과 소방당국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해경이 앞서 말씀드렸던 밤 10시 반에 A씨를 갯벌에서 구조해서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조사 결과 A씨는요, 과거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고요. 인천도 여러 번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서 정확한 미립국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요. 또 보트와는 다르게 제트스키에는 여러 명이 탈 수가 있지는 않아서 A씨 혼자 미립국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순신 축제인데입니다. 잘 알려진 그런 연예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격파한 전투 바로 이 명남대첩을 기리는 명량대첩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가 좀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문제가 된 거는요. 축제 게스트로 섭외가 된 다나카 유키오라는 인물인데 먼저 이 인물이 누구인지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본인 다나카 데스. 네, 지금 보신 다나카는요, 사실 진짜 일본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나카 씨는요, 개그맨 김경욱 씨가 마치 일본인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에서 하필이면 일본인 캐릭터를 연기하는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 비난이 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일본식 발음으로 축제를 홍보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부분도 있습니다. 논란이 일어나는 거 당연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최 측 결국 공식 사과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최 측은 입장문을 내고요. 즐겁고 유익해야 할 축제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다나카는 캐릭터 활동으로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를 무서워하고 또 명량, 영화 명량 등을 공포 영화로 표현하기도 했다. 일본인 부캐로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반전 기획을 통해서 애국을 표현하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해남군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다나카 캐릭터 설정이 축제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축제 본연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나카의 출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는 관련 홍보글 모두 삭제되거나 또 비공개 처리돼서 논란을 수습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